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밤의 미주라 10월 8일 화요일 방송이고요. 저희 3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와 2부에서는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나아진 그런 뉴욕 증시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초록불을 좀 일제히 켜주면서 장 초반에 조금 흔들렸었는데 지금 3대 지수 모두 초록불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1%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42,000선을 지금 정말 뚫기 직전에 41,99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는 1.25% 상승한 채 거래가 됩니다. 18,14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8,000선을 이제 올라서서 다시 한번 18,100선까지 다지는 모습을 과연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어제 워낙에 3대 지수가 또 내려앉았었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긴 하지만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0.78% 오른 채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800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고요. 5,74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소형주가 모여 있는 러셀 2000도 현재 0.06% 지금 올랐군요. 2,19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 3대 지수가 보통 이제 초록불을 켜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제 소형주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은 상태로 이제 장이 마감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 볼까요? 테크놀로지, 기술주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애플이 1.48%,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오늘 높은 숫자를 좀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엔비디아입니다. 풀스크린으로 보면요. 자, 4% 이상 지금 오르고 있고, 브로드컴도 2.7%, 엔비디아가 1.3%, 저희가 엔비디아 2부에서 설명해 드릴 때 0.6% 정도 상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입니다. 퀄컴도 장 초반에 빨간불에서 다시 반전이 됐군요. 0.3% 상승한 채 거래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인텔이 오랜만에 0.6%가량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 위에 아마존과 테슬라, 코스트코가 아마존, 테슬라 모두 1%에서 1.5%가량 올라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는 초록빛이 조금 더 고르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드밴싱,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 40%, 전체적으로 51.6%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려앉는 주식들이 소형주 위주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빠지는 주식 수가 더 많다. 빠지는 주가가 오늘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현재 엔비디아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를 타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부 텍사스산 11월 인도분 한번 보면요. 4.5% 벌써 빠져 있어요. 상당히 많이 빠져 있군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배럴당 73달러 60센트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는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고요. 73달러 수준이면 언젠가요? 최근에 73달러 수준을 언제 기록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다시 최근에 75는 74에서 75 왔다 갔다 했고, 최근에 이제 5% 이상 급등하면서 상당히 정세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게 했던 것이 국제 유가인데 지금 73달러 중반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전쟁 우려가 살짝 내려앉은 것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하네요. 잠시 뒤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통해서 지금 업데이트된 전쟁 관련 뉴스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 저희가 시작한 지 10시 반에 장이 개장했으니까요. 이제 2시간이 아직도 안 됐네요. 2시간 조금 안 된 모습인데 그래도 장 초반 상황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상당히 반도체 섹터가 오랜만에 장세를 이끌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3부에서는요, 전문가를 모셔서 오늘 장 상황 그리고 종목별로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요. 잠시 후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 그 사이에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종목이라든지 지수 위주로 오늘 1, 2부를 좀 진행해 드리느라고 매크로 얘기를 좀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밤과 미국 시장 끝나고 나서 나왔던 인터뷰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됐던 인터뷰들 한번 요약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과연 11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인터뷰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낮 시간에 나왔었는데요. 존 윌리엄스는 파월 의장 다음가는 페드의 2인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말에 묵직함이 더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현재 통화 정책이 경제와 노동 시장이 지금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회복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다. 포지션드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페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 FOMC의 0.5%포인트 인하가 타당했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앞으로 페드가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런 지표는 규칙은 또 아니다라면서 예전에 이제 0.5%를 내렸지만 앞으로 또 내릴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내놨던 것대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뭘 봐야 된다? 점도표를 보자. 그러면서 데이터를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파월 의장의 한마디랑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0.25%를 두 번 내리는 거를 이제 페드 점도표를 통해서 이제 닷플롯을 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거를 보고 좀 좋은 관점상에서 알고 가면 좋다라는 식으로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야기를 하고요. 옳았다. 지금 상황을 감안해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감안해도 지금껏 옳았고 우리는 앞으로 0.25%포인트 인하 두 번 한다는 점도표, 계획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존 윌리엄스 총재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까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다소 좀 짜게 식었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얘기고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16시죠. ECB를 방문한 연준 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이제 ECB 통화정책 컨퍼런스의 방문차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이야기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인터뷰 겸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노동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시작부터 노동시장 얘기를 해요. 연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지표가 노동시장이라는 것을 방증하듯이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큰 감소를 보이고 있고 우리가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다.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물가 지표가 2% 상승이거든요. 2% 상승의 목표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쿠글러 이사의 전력이 미국 노동부의 이코노미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지표, 고용지표 전문가란 말이죠. 이분께서 현재 노동시장 관련된 이야기,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보고서가 회복된 것 엄청나게 잘 나왔잖아요. 이게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찬성표죠. FOMC에서의 균형적인 접근 방식,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보는 방식을 지지하고 특히 이 멘트가 오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진전 2%로 향한 이 방향성이 계속 가게 된다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래서 2% 방향성이 제공이 안 되면 금리 정상화, 금리 인하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인플레이션, 물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쿠글러 이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나온다고요? CPI, PPI 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쿠글러 이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물가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이번 주에 후반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둘 다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서 전문가를 한 분 모셔서 어떻게 지금 장 상황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특징주 어떤 걸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연결하시는 분인데요. 아마도 너튜브에 미국 경제 관련된 스트리밍 보시는 분들은 딱 아실 겁니다. 자, US 스탁의 성정모 연구원 오늘 처음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미주라와 함께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 미국 주식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지 짚어준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와는 좀 양상이 좀 사뭇 다릅니다. 어제는 뭐 노랜딩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움츠렸던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은 일단 오전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아무래도 이제 AI 섹터 위주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조금 긍정적인 소식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업체들 중에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측에서 방금 본인들 공식 SNS에 약 1시간 전쯤 올린 내용에 따르면은 엔비디아 GB200 서버가 출하가 시작되었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초로 엔비디아 GB200을 통해 그 클라우드를 제공하겠다 그런 게시글을 올리면서 현재 이제 폭스콘의 엔비디아 GB200 수요가 미쳐 날뛴다 그런 코멘트에 이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출하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다 보니까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섹터 전반적인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앞서서 이제 공정을 좀 변화하면서 이제 출하가 연기될 것이다. 그리고 폭스콘의 CEO도 4분기 말미에 출하를 예상한다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우려가 됐던 그리고 우려 포인트를 좀 가져갔던 그런 인터뷰였는데 바로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서버에 블랙웰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세상이 좀 깜짝 놀랄 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평가가 좀 엇갈리면서 좀 부정 여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4% 정도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데 애플 관련해서 나온 소식이 좀 있습니까? 오늘 애플 관련해서 따로 나온 소식은 없고 최근 이제 한 1주에서 2주 사이 동안 애플 관련해서 투자 의견이 조금 이제 내놓는 그 투자 은행마다 의견이 확실히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IB에서는 이제 아이폰 16, 뭐 AI를 통한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 IB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이제 약간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아이폰 16 그리고 또 더해서 내년에 나올 아이폰 17까지도 애플 인텔리전스 AI는 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약간 보수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 계속 투자 의견이 나올 때마다 그날 애플 주가 변동이 좀 나타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있을 애플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확실히 애플 경영진 측이 아이폰 16 초기 판매량이 어떻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때까지는 주가가 좀 변동성은 있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네, 현재 이제 애플도 중요하다. 기술주의 선방에 따라서 좀 같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정모 연구원님께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펩시코 관련된 실적 발표 이야기도 저희가 따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성 연구원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듣고 싶어요. 실적 발표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펩시코 실적 이야기는 앞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좀 주요 포인트를 체크해 보면은 이런 식품이나 음료수를 판매하는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핵심은 가격을 올렸을 때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크게 감소하지 않는가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 펩시코는 확실히 최근 2년 동안 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시기에 가격 결정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고물가 상황에 조금 지갑도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솔직히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렸죠.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판매량이 이번에도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이번에는 과자, 음료수 그리고 그 퀘이커 오츠
그런 시리얼까지 전부 다 이제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이번에 펩시코 실적이 아쉬웠던 건 퀘이커 오츠, 이제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먹진 않지만 서구권에서는 워낙 많이 먹는 시리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살모넬라균 오염 사태, 그 리콜이 있어가지고 현재 1년 가까이 생산 차질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망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구매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리콜 사태 외에도 최근에 이 주식시장에 좀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 하나 있는데, 확실히 Z세대, 앞으로 소비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이나 뭐 글로벌 Z세대 그 소비 패턴 변화에 이런 식품 기업들이 조금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뭐 퀘이커 같은 그런 시리얼 브랜드들, 유명 브랜드 제품을 많이 선호했다면 최근에 이제 Z세대들은 그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없고 합리적 가격에 뭐 합리적 맛을 제시하면 그런 걸 원하는 이제 소비자 그 연령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퀘이커 같은 유명 브랜드가 아닌 뭔가 좀 간단하고 뭐 이제 저렴한 뭐 PB 제품, 그런 게 인기를 끌면서 좀 퀘이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시리얼 브랜드가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시리얼 외에도 현재 펩시코가 이 닥터페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닥터페퍼한테 미국의 탄산음료 점유율 2위 자리를 현재 내준 상황입니다. 올해 현재 1995년 이후로 20년 만에 이제 닥터페퍼한테 자리를 내줬는데, 이 닥터페퍼가 이것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Z세대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Z세대가 조금 그 모험적인 맛을 좋아하고 약간 이제 남들과는 다른 거, 그런 걸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분명히 옛날에 콜라 하면 코카콜라하고 펩시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닥터페퍼가 인기를 꾸준히 끌어올리더니 닥터페퍼 인기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Z세대 중심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닥터페퍼가 인기가 많아진 데에는 펩시 하면 사실상 이제 펩시하고 펩시 제로 그 정도만 생각나는데, 닥터페퍼는 닥터페퍼 크림소다, 닥터페퍼 딸기소다, 닥터페퍼 체리맛, 정말 다양한 맛이 있거든요. 막 30여 가지 맛. 그렇게 다양한 맛을 출시하니까 그것도 Z세대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펩시가 확실히 조금 가격 결정력을 점점 잃고 있고, 뭐 과자 사업부나 이제 그 시리얼 사업부, 그리고 음료 사업부도 조금씩 점유율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현재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도 좀 이런 식품 기업들 최근에 확실히 인플레이션 그게 좀 둔화되면서 식품 기업보다는 확실히 성장주 그런 쪽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더하는 이 내용 중 하나가 이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민주당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은 현재 식품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면서 내용물을 줄이는 그런 슈링크플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관행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조사해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 그 노출 대상으로 코카콜라, 펩시코, 제너럴 밀스 같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과자 봉다리에 조금 이제 질소를 더 넣고 내용물을 줄이는 그런 슈링크플레이션 앞으로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식품 기업들 조금 마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우려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시코 현재 1.3%가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프리마켓에서 좀 빠지다가 지금 본장에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EU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럽연합 얘기하니까 갑자기 웬일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관세 관련해서 중국과 다툼이 있잖아요. 이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중국이랑 EU의 이 무역 관계가 약간 관세 이슈가 발생하면은 거기서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미국 기업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면 좋은데, 일단 이 관세 전쟁이 일단 EU에서 먼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최대 45%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그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측에서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럼 EU산 브랜디에 대한 관세를 최대 39% 부과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브랜디에 대한 관세 부과 외에도 중국 측에서는 이제 그러면 너희가 먼저 공격했으니 우리도 대응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EU 수입산 자동차, 결국 뭐 BMW, 벤츠, 폭스바겐 그런 자동차 브랜드들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자동차에도 관세 부과 검토 중에 있고, 뭐 브랜디나 자동차 외에도 이제 명품 그런 제품에도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면서
좀 관세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넓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이 좀 명품 관련 섹터 그쪽의 무역 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명품 기업들은 대부분 다 유럽에 많이 상장이 돼 있죠. 뭐 LVMH나 캐링, 에르메스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근데 여기서 과연 명품 기업들 일단 오늘은 주가 하락으로 다 끝났지만 이게 과연 관세를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과연 부과할 명목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나 돼지고기, 브랜디 주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측에서 자국 산업 보호 명목으로 이거를 이제 반덤핑 관세를 먹일 수 있지만 유럽 측에 하지만 이제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국의 그런 명품 브랜드 산업은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어떤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이 럭셔리 섹터에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럭셔리 섹터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명품 기업 하면은 이렇게 홍콩에 상장돼 있는 프라다 같은 기업에서 갖고 있는 미우미우 같은 게 최근 인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쪽까지 최근에 중국 증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 직접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우미우 최근에 성장률이 명품 시장 정말 어렵다는데 90% 그렇게 연평균 성장률 보여주는 기업이거든요. 브랜드. 그래서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미우미우 그래서 중국 이렇게 경기 반등 부양책 그래서 여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프라다 같은 거 주식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좀 프라다나 뭔가 유럽 명품 기업은 접근하기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투자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 유럽산 명품 브랜드들에 만약에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면은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데 마침 미국의 그 럭셔리 브랜드 기업이 하나 상장돼 있습니다. 테피스트리라는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코치 그 가방 브랜드 갖고 있거든요. 이제 코치라는 그 럭셔리 가방 브랜드가 이제 샤넬, 에르메스 그 정도로 비싼 그 가방 브랜드는 아닌데 평균 이제 한 100만 원 안팎으로 하는 가격대 가방 제품이거든요. 약간 접근 가능한 럭셔리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최근에 좀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소비 여건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런 접근 가능한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에서는 이 Z세대 중심으로 여기 코치 테디백이라는 이런 제품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약 진짜 오늘 이렇게 중국에서 유럽산 브랜디 수입에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명품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유럽산 명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이렇게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명품이기 때문에 조금 관세 노출에 적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런 관세 이슈 발생하면 이런 기업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약간 잠잠하던 전 세계의 명품 브랜드들의 주가도 오르는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명품과 이 중국이라는 이 키워드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정모 연구원님 처음 연결했는데요. 너무나 말씀 잘해주셔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또 연결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정모 연구원께서 이제 코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완전 Z세대지시잖아요. 제가요? 네, Z세대, 젠지 아니십니까? 코치 요새 이제 말씀대로 젠지가 많이 좋아하나요? 생각보다 안 들 것 같지만 많이들 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가성비 명품 네,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네. 많이 좀 부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군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호재 혹은 영향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EU와 중국에서 날라오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베리코 삼겹살 얘기도 한 적 있잖아요. 네, 맞아요. 브랜디까지 관세가 이제 중국에서 유럽산 브랜디에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관련 섹터와 주식들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성정모 연구원께도 막판에 테슬라 얘기도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네. 시간 관계상 너무 붙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한번 찾아보기로 했었거든요.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하루 반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고 네. 조금 전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가 열리게 되는 할리우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로 떠났다. 지금 텍사스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텍사스 기가 팩토리 옆에 이제 본인 말로는 단촐한 이제
주택에서 생활을 하면서 테슬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이제 실제로 행사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테슬라 주가 오늘 엔비디아가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네. 테슬라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어제는 빨간불이었는데 오늘은 네.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에는 어떤 긍정 요소가 있는지 혹은 정말 비관론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먼저 비관론부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웰스파고가 네. 테슬라를 왜 이렇게 싫어해요? 웰스파고 리포트가 나오면 테슬라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 그거부터 보게 되는데 오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24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슬라한테 목표 주가 12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한데요. 네, 이거 다시 뭐 제가 재탕하는 거 아니고 아까 저희 방송 직전에 나왔던 웰스파고의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행사가 이제 다른 분께서 또 말씀해 주시네요. 마이클 23님께서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웰스파고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 행사가 엄청 위험성 높은 그런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서두부터 그렇게 내놓는데요. 일단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시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희망사항을 웰스파고에서 내놓고 있고 특히 이제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비전 센서라는 걸 사용하는데 네. 이게 딱히 센서가 아니에요. 카메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카메라를 많이 연결을 해서 보이는 대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그런 처리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 뭐 구글의 웨이모 이런 회사들 사진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천정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라이다도 있고 네. 앞에 이제 초음파 센서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것보다 이 테슬라의 비전 센서가 비 많이 오고 눈 오는데 굉장히 걱정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테슬라를 타보니까 뭐 네.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건 아니긴 한데 이게 내 차 타는 거랑 네. 택시로서 승객을 태우는 건 말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러다가 비 오는 날 사고라도 나면 테슬라 주가 와장창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이 돌아가는데 이제 마일당 1.6km당 네. 비용이 웨이모가 1.3달러 정도 쓰인다 그래요. 그런데 테슬라 쪽은 0.9달러 정도 써서 이거는 경쟁력이 있는데 네. 그런데 솔직히 자율주행 FSD를 사용을 할 거면 그냥 자가용 타지 뭐라고 택시를 타겠냐 이런 얘기를 좀 내는데 요건 약간 억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합니다. 뭐 로보택시가 실제로 이제 깔리게 되면 네. 주차라든지 로보택시 관리 누가 합니까? 사람이 나가서서 뭐 정비도 해야 되고 네. 거기다 원격으로 로보택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뭐 잘못된 대로 가면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할지 이런 인프라 조건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재정적인 그런 이슈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웰스파고가 사실은 이번 리포트에 담은 것 같아요. 미국의 규제 환경이 네. 자율주행을 할 것이 아니다. 자율주행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법 환경이 지금 마련된 곳이 사실상 없다라면서 지금 몇몇 군데만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4라든지 레벨 5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레벨 3부터는 사람이 핸들을 만지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FSD는 2.5단계 정도에 불과해서 네. 상당히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는 좀 부족하고 거기다가 페달과 핸들을 없앤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좀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레벨 4와 레벨 5 자율주행이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러면은 그 차를 탄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차가 문제일까요? 아, 그 이것도 문제가 문제네요. 이제 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험 측면의 안정성이 테슬라가 답보가 되어야만 이 로보택시가 좋은 이벤트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마이클님께서 지금 너튜브 채팅창에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목표가 반토막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쌓아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다른 것들은 뭐
뭐 웰스파고처럼 뭐 부정적인 얘기만 했느냐? 네. 트루이스트, RBC 캐피털, 오펜하이머에서는 뭐 나름대로 긍정 요소들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트루이스트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사실 행사를 볼 때 네. 어떤 신차가 나올 것이냐를 보지 말고 인공지능을 얼마나 발전시켰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볼 때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뭐 약간 엔비디아라든지 네. 브로드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과 같이 AI 섹터에 들어있는 회사의 일부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트루이스트의 입장이고 그러면서 목표 주가, 홀드, 물론 매수 의견은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되 목표 주가를 살짝 지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했는데 내용 자체는 긍정적이어서 저는 긍정 톤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로보택시가 발표가 되더라도 이게 트루이스트가 봤을 때는 2년 뒤에 네. 26년도 후반쯤에 이게 길거리에 깔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26년도 후반이면 언제입니까? 네, 2026년도면 네. 엄청나게 테슬라가 그때 다른 차를 팔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RBC는 목표 주가를 트루이스트와 같이 236으로 정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204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내놓고 있어서 긍정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오펜하이머의 의견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퍼폼 의견 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수준, 비중 이 상태, 이 가격대, 이 주가 수준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테슬라가 얼마나 시장에서 AI를 끌고 가는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자리이지 다른 걸 보면 안 되고요. 특히 약세론자, 망할 것이다. 네. 로보택시 행사 정말 잘 될 것이다라는 두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행사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변동성을 예측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오펜하이머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채린 캐스터는 테슬라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계신데 네. 이번 로보택시 행사는 약간 시장에서 기대하는 뭔가 멋진 AI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래도 좀 뭔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 트루이스트는 그거를 옵티머스 로봇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 반 정도 남았는데 저희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어떤 이벤트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무지개님께서 일론이 보험사도 갖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보험 서비스를 미국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FSD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미리 보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1,000만 원 정도 하는 이 FSD를 가입을 하려면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네. 일정 기준의 그 차량의 운전 습관을 측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만 FSD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이 현재 활성화가 되는 그런 순서로 FSD가 판매가 되고 있어서 보험 측면에서 조금 테슬라가 주도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개인 보험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쓰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보하는 게 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웰스파고는 좀 너무한 것 같긴 해요. 반토막 나는 주가 목표 주가를 좀 제시한다는 건 화끈합니다. 참 미국의 이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화끈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에 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이채린 캐스터?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슈마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지금 굉장히 주가 상승이 오늘도 어제 여진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슈마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월요일에 현재 분기당 10만 개 이상의 그래픽 프로세서를 출하하고 있고 새로운 액체 냉각 제품군을 공개했으며 이에 따라 몇 주간의 침체 끝에 AI 서버 제조 업체의 주가가 약 14% 상승했습니다. 생성적 인공지능 기술의 붐은 젠 AI가 사용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켰고 이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AI 칩을 탑재한 서버를 만드는 슈퍼마이크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론은 성명을 통해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AI 공장 중 일부에 액체 냉각 솔루션이 탑재된 10만 개가 넘는 GPU를 배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론은 이런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시가총액이 3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슈퍼마이크론은 일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공랭식 기술보다 전력 절감 효과가 더 뛰어난 액체 냉각 기술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렉당 최대 96개의 엔비디아 B200 칩을 탑재해 렉당 최고 GPU 밀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DLC 제품군을 출시했습니다. 이 마케터일 수석 AI 및 기술 분석가인 가조 세빌라는 인프라에 대한 최대 40%의 에너지 절감과 80%의 공간 절감은 대규모 전력 소모가 많은 AI 배포에 있어 엄청난 혁신이며 경쟁사와의 주요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어제 이제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블랙웰 칩의 수요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사실은 어제 좀 주가를 띄워줬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슈마컴이 장 초반까지는 어제 기세를 좀 이어가는 듯했으나 조금 전에 이제 로블록스와 관련된 힌덴버그 리포트가 또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투자자분들의 뇌리에 힌덴버그라는 글자가 싹 지나간 모양입니다. 다시 음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 지금 상황에서 5.6% 빠진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5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슈마컴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 조금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한번 언론사 페이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AI 서밋 저희가 워싱턴 DC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AI 서밋에서 뭔가 블랙웰 칩셋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한 번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도 이 기사를 지금 보지는 못해서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AI 서밋,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엔비디아 AI 서밋에서 나왔다라는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AI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게 되는군요. AI를 통해서 이제 번역을 한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부회장이죠. 이제 사업 부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의 부사장인 바페테라는 분께서 스피치를 했는데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AT&T, 딜로이트, AT&T는 통신회사고요. 딜로이트는 이제 회계 감사 회사잖아요. 이게 컨설팅 펌인데 그러면서 퀀티피라는 회사에서 리서치 펌 같은 회사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회사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현재 야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엔비디아의 이제 플랫폼이죠. 님 에이전트 블루프린트 그리고 니모 에이전트 블루프린트가 이제 발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통해서 제너러티브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뭐 딜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얘기했던 AT&T도 마찬가지고 퀀티파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이거는 암 연구소죠. 이런 데서조차 전체적으로 생성형 AI를 통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블루프린트 에이전트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한 챗봇을 통해서도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뭐 이게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챗 GPT의 챗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쓸 수 있는 자영업자분들 뭐 LG U+도 그렇고 KT에서도 서비스하고 있는 이제 챗봇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추론 능력이 향상된 엔비디아의 이제 블루프린트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것이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도 플랫폼으로서 제공이 된다는
뜻으로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니모가 이제 회사들한테 스스로의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굉장히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엔비디아가 더 이상 칩셋 메이커가 아니고 뭔가 그 오픈 AI와 경쟁하는 느낌을 좀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사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요 3.4%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건 예전 화면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AI 칩셋 이 서버에서 어떻게 플랫폼이 구현되는지를 보여줬던 견본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AP통신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AT&T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화형 AI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님과 니모를 통해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for teaching assistant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좀 더 향상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현재 지금 나와 있는 AI 서밋 관련된 이야기는 현재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지금 부사장께서 엔비디아에서 나오셔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막 블랙웰, 네. 서버, 뭐 이렇게 기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그걸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블루프린트와 니모를 공개했다, 이야기가 나왔다, 얘기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엔비디아가 어떻게 소프트웨어 업체로도 승부를 거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앞서서 AI 이 칩셋 개발할 때도 이 쿠다라고 해서요. 네. 아마도 개발자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안에서 AI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 쿠다라는 이 플랫폼 솔루션 때문에 이 반독점 조사가 엔비디아에 이루어지게 된 적도 있습니다. 불과 한 2주 전인데 이것도 이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체를 다 먹어가겠다는 엔비디아의 통합 작전, 뭐 거의 뭐 천하통일 뭐 이런 움직임으로 좀 보여서 좀 기대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기사 내에 언급됐던 AMD와 인텔, AT&T 전부 0.5에서 0.7%가량 상승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한번 시작하면 네. 이렇게 시간이 한 10분씩 지나니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풀어드리지 못하는 느낌이 있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올무지개님께서 엔비디아 통합작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엔비디아 얘기 저희가 앞서서 테슬라까지 얘기했었나요? 네, 테슬라까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남은 한 2분 반여 동안 반도체 섹터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엔비디아 얘기했고 네. 테슬라 얘기했고 뭐 AMD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퀄컴 얘기 하나 가져와 봤어요. 퀄컴이 AP, 그러니까 휴대폰 모바일에 들어가는 칩셋은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PC와 서버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한 그리고 잘 나가지 못하고 있고 하고 싶은 의욕은 있으나 뭔가 뚜렷하게 죄송합니다. 성과는 잘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서 오늘 키뱅크라는 리서치에서 이제 존 빈 애널리스트가 퀄컴에 대해서 현재 시장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주가가 퀄컴 상황에서는 적정하다라면서 시장 전망을 하향했던 그런 리포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퀄컴의 엣지 AI가 성장을 하지 못했다. 엣지 AI라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한국식으로 네.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AI 기능이 이 칩 자체에 있어서 최근에 삼성에서 갤럭시 최신형에는 그런 걸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자체로 AI 기능이 구현되는 칩셋으로 퀄컴 칩이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면 상당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모바일에서는 괜찮은데 PC 시장에서 존재감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앞으로 지금 아이폰에 탑재하게 된 아이폰 애플 16 시리즈에 네. 이제 A18, 그러니까 A18 프로, A18 칩 이런 거를 이제
장착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AI가 구현되는 칩을 좀 구현했잖아요. 이거를 과연 퀄컴이 만드는 스냅드래곤 칩셋에서 얼마나 구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이다 라면서 대만이 자랑하는 이런 AP 회사죠. 미디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디멘시티라는 AP를 굉장히 잘 만들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퀄컴의 적수가 돼버리면 시장 점유율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애플이 자랑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대응 칩셋과 대만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사이에 지금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중간에 끼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키뱅크에서 내놨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 전에는 사실 퀄컴에 대해서 조금 지금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현재 퀄컴 주가 한번 볼까요? 현재 퀄컴 아까 그 반도체 섹터의 활황과 더불어서 함께 오르는 모습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었는데 현재 죄송합니다. 현재 퀄컴 주가 166.78달러에서 거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거다 0.1% 빠졌군요. 0.1% 빠진 166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리포트 한번 나오면 IT 기업 아무리 제 아무리 큰 회사들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부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4부로 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